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시계를 1576년으로 되돌려 보십시오. 숨이 턱턱 막히는 습기, 살길을 찢는 날카로운 가시덤불,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녹색의 지옥. 스페인의 탐험가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팔라시오는 현재의 온두라스 지역에 위치한 깊고 어두운 밀림 속을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정복의 영광을 꿈꾸며 미지의 땅에 발을 들인 그와 그의 부하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열병과 굶주림에 지쳐가고 있었지요. 언제 어디서 맹수나 원주민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거대한 나무 뿌리와 엉킨 덩굴을 신경질적으로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야를 가리던 덤불이 걷히며 그들의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만 가득하던 야만의 숲 한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들이 도열해 있었던 것입니다. 맹수의 얼굴을 한 정교한 조각상들은 자신들을 침범한 이방인들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고,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광장과 신전들이 짙은 녹음 속에서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시 부족의 불악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도시 계획과 압도적인 건축 기술이 집약된 그야말로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도시는 철저히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짙은 침묵만이 그들을 맞이할 뿐이었죠. 충격에 빠진 팔라시오는 훗날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미개한 야만인들이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나 그보다 더 오래된 문명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그의 이 오만한 결론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서구 세계가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을 바라보는 폭력적인 시각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39년 미국의 탐험가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영국의 화가 프레데릭 캐서우드가 다시 이 밀림을 헤치고 들어왔을 때도 세상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기와 말라리아와 싸우며 캐서우드가 그려낸 정교하고 아름다운 유적의 스케치가 세상에 공개되자 서구 지식인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미개인이라 부르며 노예로 삼고 학살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억압이 문명화 작업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가장 그럴싸한 환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이 지은 것이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부족이 바다를 건너와 세운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어떤 이들은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내려와 기술을 전수해주고 갔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함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초자연적인 힘이나 미지의 존재에게 돌리며 자신의 무지와 오만을 방어하려 하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음모론은 역사가 증명한 가장 숭고한 인간의 의지를 모욕하는 짓입니다. 이 거대한 돌의 도시들은 아틀란티스인도, 길을 잃은 이집트인도, 우주에서 온 외계인도 아닌 바로 아메리카 대륙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마야인들의 순수한 창조물입니다. 이 사실이 왜 그토록 경이로운지 아십니까? 그들은 쇠를 녹여 만든 철기 도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한 돌과 흑요석으로 다른 돌을 깨고 갈아서 그토록 정교한 신의 얼굴들을 조각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라줄 소나 말, 당나귀 같은 가축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퀴라는 혁명적인 발명품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톤의 거대한 석재를 오로지 인간의 어깨와 밧줄에 의지해 밀림 깊은 곳까지 운반해야 했던 것입니다. 회색빛 폐허로 남은 지금의 모습과 달리 전성기의 마야 도시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석회칠을 한 웅장한 피라미드들이 붉은색의 화려한 장식과 함께 열대의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인구가 거대한 도로망을 통해 물건을 교환하고 복잡한 천문학과 수학을 논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대도시들이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열대의 환경 속에서 가장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적이고 물리적인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진실 앞에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더욱 거대한 역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천재적인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피땀 흘려 세운 자신들의 문명을 어느 날 갑자기 내동댕이 쳤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생각하듯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휩쓸고 간 흔적도 없습니다. 폼페이처럼 거대한 화산 폭발로 하루아침에 묻힌 것도 아니며 외부의 침략자가 몰려와 도시 전체를 불태운 흔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야의 거대 도시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작업 중이던 조각상이 미완성인 채로 버려져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달력을 기록하던 문자가 뚝 끊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느 날 건축을 멈추고 광장을 비우고 마치 누군가의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조용히 도시를 걸어나갔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신전과 궁전을 밀림의 굶주린 덩굴이 완전히 삼켜버리도록 묵인한 채 말입니다. 우주로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멸종한 것도 아닙니다. 마야인들은 스스로 버리고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어떤 거대한 공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문명 중 하나를 스스로 버리고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이 기묘한 침묵 속에는 단순한 멸망의 이야기가 아닌 권력과 자연, 그리고 생존을 향한 인류의 가장 뼈아픈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덩굴에 뒤덮인 마야의 돌무더기 아래 숨겨진 그 서늘한 진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마야인들이 왜 그토록 거대한 도시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야만 했는지, 그 처절한 도망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정점에 서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흔히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 짐승의 가죽을 두르고 불 주위에 모여 앉은 원시적인 불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대 마야의 지식인들은 당신과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고 정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덩어리로 공간을 짓는 훌륭한 건축가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배하는 천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과 지중해를 호령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 로마인들조차 무의 상태를 뜻하는 숫자 0의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수학적 계산과 천문학의 발전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지요. 그러나 마야인들은 유럽보다 훨씬 앞서 숫자 0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놀라운 수학적 토대 위에서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닿을 수 없는 우주의 아득한 규칙을 읽어냈습니다. 망원경 하나 없이 오직 맨눈과 돌로 만든 관측소에 의지하여 그들은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금성의 궤도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현대 과학이 슈퍼컴퓨터로 계산해낸 일련의 길이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놀랍도록 정밀한
태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수천 년, 수만 년 단위의 거대한 시간 주기를 계산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득한 미래를 관통하는 우주의 호흡을 탕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영원히 순환하는 신성하고 무거운 질서였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자가 곧 세상의 질서를 통제하는 자였고, 마야의 재관들은 수천 년 뒤에 밤하늘이 어떤 모습일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씁쓸한 역사적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천 년 뒤의 별자리는 그토록 정확하게 계산해냈던 이 위대한 천재들이 당장 내일 자신들의 아이들이 마실 물의 양은 왜 계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주의 비밀을 풀고 영혼을 논하던 그 명석한 두뇌들은 어째서 발밑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치명적인 재앙 앞에서는 그토록 무기력했을까요? 그 비극적인 해답은 그들이 그토록 찬란한 문명을 쌓아 올린 무대, 즉 유카탄 반도와 중앙 아메리카 저지대의 기만적인 자연 환경에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앙 아메리카의 열대우림은 생명력이 넘치는 짙푸른 녹색의 낙원처럼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나무의 바다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품어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녹색의 장막을 걷어내고 땅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곳은 인간이 수십만의 인구를 부양하며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에는 몹시 가혹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의 정체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의 거대한 고대 문명들은 모두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황하처럼 1년 내내 넉넉한 물이 마르지 않는 거대한 강줄기를 끼고 탄생했습니다. 강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계절에도 농작물을 기르고 생명을 유지해주는 든든한 보험과도 같았죠. 하지만 마야 문명의 심장부에는 지표면을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겉면은 아주 얇은 흙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아래는 거대한 석회암, 안반층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석회암 지대는 구멍 뚫린 스펀지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빗물은 땅 위를 흐르며 강을 이루지 못하고 순식간에 지하 깊은 곳에 석회암 동굴이나 지하수층으로 전부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학과 수학을 자랑하며 오만을 키워가던 이 거대한 문명이 생존의 가장 밑바닥은 철저하게 우기에 내리는 빗물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야인들은 건기를 버텨내기 위해 도시 곳곳에 거대한 저수지를 파고 바닥에 석회 가루를 두껍게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뒤 빗물을 모았습니다. 세노테라고 불리는 천연 지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인구가 마시고 밭에 물을 대기에는 그것은 언제 바닥을 드러내고 썩어 들어갈지 모르는 몹시 위태로운 생명줄이었습니다.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을 끌어올 방법조차 없었던 그들은 그저 타들어가는 옥수수 밭을 보며 텅 빈 하늘만 원망스럽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마야의 거대한 영광은 이토록 얇고 예리한 생태학적 칼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는 한 그들은 매년 풍성한 옥수수를 수확하고 하늘에 닿을 듯한 신전을 올리며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베푸는 자비로운 칼날 위에서 달콤한 풍요를 맛보며 그들은 모든 제국이
번영의 정점에 달했을 때 저지르는 본능적인 파멸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양분이 넘쳐나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숲의 수용 능력을 한참 넘어서며 도시는 통제할 수 없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국가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싶어하는 주체할 수 없는 정치적 갈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신과 별을 숭배하던 그들의 시선이 점차 지상에 군림하는 자기 자신의 오만한 영광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없이 솟아오르는 인간의 탐욕은 수천 년 동안 땅을 덮고 빗방울을 머금어주던 울창한 숲을 향해 잔인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칼의 가장 깊은 숲에서 수백 년을 버틴 거대한 나무가 굉음을 내며 찍혀 넘어가던 그날, 마야의 거만한 왕들은 자신들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궤도를 읽어내던 그 거룩하고 명석한 눈동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손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빗물의 밸브를 영원히 틀어막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다가오는 재앙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마야의 정치적 풍경은 거대한 하나의 심장으로 통일되었던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수십 개의 독립적인 도시 국가들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거미줄 같았습니다. 티칼, 칼락물, 고판, 팔개개 같은 강력한 도시 국가들은 각자의 왕을 모시고 때로는 피를 나누는 동맹을 맺었다가도 이익이 엇갈리면 하루아침에 잔인하게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끝없는 투쟁과 배신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도시를 다스리는 신성한 왕들은 백성들을 통제하고 주변국을 압도할 강력한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왕복을 입은 단순한 인간을 넘어 자신들이 하늘의 뜻을 지상에 대리하는 살아있는 신임을 증명해야 했지요. 백성들의 눈동자 속에 경외심과 맹목적인 복종을 새겨넣는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인공의 산, 피라미드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단순히 크고 높은 돌무더기를 쌓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밀림 속에 남겨진 거무튀튀하고 이끼 낀 잿빛의 피라미드는 원래 그들이 의도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이 원했던 도시는 열대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새하얗게 빛나는 그야말로 신들의 눈부신 성체였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와 신전의 겉면, 거대한 광장, 심지어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게 뻗은 포장 도로에까지 최고급 마감재를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것은 돌을 구워서 만든 석회 회반죽이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매끄러운 석회로 건물 전체를 덮고 그 위에 붉은색과 푸른색의 화려한 안료로 신들의 서사시를 그려넣은 도시의 위용은 그 자체로 주변 도시들을 향한 엄청난 무력 시위이자 권력의 절대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도시 국가들 사이에 누가 더 거대하고 눈부신 신전을 짓느냐를 두고 미친 듯한 건축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티칼이 거대한 신전을 올리면 칼락물은 그보다 더 크고 화려한 피라미드로 응수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도시는 점점 더 거대해졌고 백성들의 노동력은 끊임없이 채석장과 신전공사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피땀 어린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끔찍한 비극은 그 눈부신 하얀색을 만들어내는 기만적인 화학적 과정 그 자체에 숨어 있었습니다. 석회암을 불에 구워
부드러운 가루 형태의 석회 회반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열기가 필요했습니다. 단, 1톤의 뽀얀 석회 회반죽을 얻기 위해서는 수분을 머금은 생나무, 무려 20톤을 맹렬한 불덩이에 집어넣어 태워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하나를 하얗게 칠하는데 얼마나 많은 회반죽이 필요했을까요? 광장과 도로를 덮고 귀족들의 호화로운 궁전을 장식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을까요? 오직 왕의 위엄을 증명하고 도시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마야인들은 석회를 굽는 거대한 가마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의 불길이 밤낮으로 타오를수록 도시 주변에 울창했던 열대 우림은 참혹하게 깎여 나갔습니다. 수백 년을 자라난 거목들이 도끼질에 맥없이 쓰러졌고 새와 짐승들이 살던 보금자리는 왕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땔감으로 변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더 하얗고 거대하고 웅장하게 번쩍였지만 그 도시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던 생명의 장막, 그 푸른 숲은 무서운 속도로 벗겨지며 흉측한 민둥산의 맨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무지몽매한 탐욕이 부른 끔찍한 자해 행위였습니다. 마야의 숲은 그토록 얇은 토양 위에서 수분을 꽉 쥐어짜고 머금어 주던 그 가혹한 자연 환경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태계의 갑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숲이 사라지면 땅이 마르고 땅이 마르면 생명의 순환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권력의 단맛에 취해 도끼를 쥔 자들은 그 멈출 수 없는 파괴의 연쇄작용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귀족들과 왕들은 갓 칠해진 눈부신 신전의 테라스에 서서 태양빛을 반사하며 하얗게 빛나는 자신들의 거대한 제국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 뼈아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명령으로 잘려나간 나무의 기둥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늘에서 빗방울을 쏟아지게 만들던 생명줄을 끊어내고 하늘을 향해 사형선고의 서류를 묶어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름다운 하얀 도시들이 열대의 태양 아래서 찬란하게 번쩍일 때 그 도시를 둥글게 둘러싸고 있던 민둥산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호흡이 목을 졸린 채 헐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에서 자비로운 비가 내리기 때문에 땅 위의 숲이 푸르게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울창하고 거대한 숲은 그 자체로 비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빗물 공장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나무가 깊숙이 뻗은 뿌리로 땅속의 물을 끝없이 빨아들이고 넓은 잎사귀를 통해 대기 중으로 수분을 뿜어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하늘로 무겁게 올라가 짙은 먹구름을 형성하고 마침내 다시 생명의 비가 되어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생태계의 순환인 것이죠. 그런데 피라미드를 돋보이게 할 석회를 굽기 위해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자 땅은 더 이상 수분을 머금고 증발시킬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흙바닥과 거대한 피라미드의 하얀 석회벽은 열대의 뜨거운 태양열을 흡수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반사해냈습니다. 지표면의 온도는 끔찍하게 솟아올랐고 바람은 불에 달군 쇳덩이처럼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대기의 습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하늘로 올라갈 수증기가 사라졌고 생명을 잉태할 먹구름은 더 이상 하늘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 경고하는 끔찍한 미기후의 변화입니다. 마야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하려는 허영심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부르는
거대한 마법의 장막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버린 것입니다. 마침 이 시기에 야속하게도 유카탄 반도와 중앙 아메리카 전체를 덮치는 거대한 기후변화의 주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백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지독한 자연적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숲이 예전처럼 울창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나무들이 머금은 수분과 짙은 그늘이 그 혹독한 시기를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생태계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갑옷을 모두 벗어던진 채 벌거벗은 마야의 땅은 자연의 무자비한 분노를 아무런 방어막 없이 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자연적인 가뭄과 결합하여 수십 배는 더 파괴적이고 잔혹한 재앙으로 증폭되어 버린 것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마야의 비극은 그저 자연의 변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권력에 눈이 멀어 방아쇠를 당겨버린 가장 비극적인 생태학적 자살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져야 할 우기에도 하늘은 끔찍할 정도로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사람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거대한 인공 저수지와 천연 우물 세노테의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웅덩이의 물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서서히 썩어 들어갔고 푸르스름한 독성 조류가 수면을 두껍게 뒤덮으며 치명적인 독을 뿜어냈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그 썩은 물을 마신 아이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갔고 수분을 잃고 갈라진 얇은 흙바닥 위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옥수수 줄기들은 바싹 타들어가며 먼지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번성하던 풍요로운 대지는 이제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거대한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의 배는 텅 빈 채 등가죽에 들러붙었고 웅장했던 도시의 골목 곳곳에서 굶주림에 지친 짐승 같은 울음소리와 신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별의 궤도를 계산하고 위대한 건축물을 올리던 이 똑똑하고 자부심 넘치던 사람들은 당장 내일 마실 한 모금의 흙탕물과 한 줌의 썩은 옥수수를 구하기 위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말라비틀어지고 죽어가는 이 숨막히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굽어보는 통치자들의 눈빛은 점차 이성을 잃고 서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지독한 갈증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비를 내려달라며 기도를 올리던 텅 빈 하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핏발이 선 그 탐욕스러운 눈동자들은 이제 자신들보다 물과 식량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지 모르는 이웃 도시, 국가의 창고와 성벽을 먹잇감처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마야 세계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맹목적인 학살극과는 그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숲이 푸르게 우거지고 비가 제때 내려 곡식 창고가 옥수수로 가득 찼던 풍요로운 시절의 전쟁은 일종의 신성하고 과시적인 종교의식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적의 도시를 무턱대고 잿더미로 만들거나 죄 없는 백성들을 몰살시키는 대신 주로 적국의 왕이나 고위 귀족을 생포하여 신에게 바치는 고귀한 제물로 삼는데 집중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단순한 잔인함의 발로가 아니라 분노한 신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성스러운 행위로 여겨졌으니까요. 패배한 왕조차도 일정한 규칙 속에서 대우받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승자와 패자 모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하늘이 굳게 닫히고 타는 듯한 갈증과 기아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자
전쟁은 그 거룩한 종교적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야만적인 짐승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아 앞에서 마야의 도시 국가들은 이른바 별의 전쟁이라 불리는 전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무자비하게 빠져들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날짜를 파괴와 전쟁의 상징이었던 금성의 궤도에 맞춰 정교하게 결정하곤 했기에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이를 별의 전쟁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에 맞추었다는 그 낭만적인 이름과 달리 현실의 전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전쟁의 목적은 더 이상 제단에 바칠 고귀한 포로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가진 마지막 남은 탁한 물 한 방울, 아직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젖은 땅 한 양,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백성들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생존 투쟁이자 끔찍한 싹쓸이, 학살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적의 야만적인 침략을 막기 위해 아름답던 광장과 신전 주위에 투박하고 거대한 방어벽과 날카로운 목책을 겹겹이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빛나던 문명의 성체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운 거대한 감옥이자 살육의 요새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한가운데서 뱀의 왕조라 불리며 마야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 도시 칼락물과 그 영원한 숙적인 티칼 사이의 전쟁은 그야말로 지옥의 묵시록과도 같았습니다. 과거라면 승패가 결정된 후 포로를 교환하거나 적당한 조공을 받고 물러났을 초강대국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끝없는 사륙전을 벌였습니다. 두 제국은 주변의 작은 도시, 국가들을 위협하고 회유하여 잔인한 대리전을 강요했고 패배한 도시의 우물은 흙과 오물로 메워졌으며 얼마 남지 않은 옥수수밭은 무참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절박한 투쟁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진 마지막 생존의 자원마저도 맹렬한 속도로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권력이 가진 가장 잔인하고도 교활한 속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현명한 통치자라면 마땅히 전쟁을 멈추고 굶주림을 해결하며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남은 물을 아끼고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죠. 그러나 마야의 왕들은 그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역사상 수많은 독재자가 그러했듯 가장 쉽고 자극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닥쳐온 재앙의 책임을 적국에게 돌리며 외부의 위협을 극단적으로 과장했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광기 속으로 백성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할 수 있는 두려움과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분노를 적국을 향한 맹목적인 증오로 교묘하게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식량을 생산해야 할 농부들의 손에는 낫 대신 날카로운 흑요석 창이 쥐어졌고 옥수수가 자라야 할 땅은 병사들의 군화발에 짓밟혀 굳게 다져졌습니다. 결국 이 파괴적인 전쟁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고 흔들리는 왕자를 지키기 위한 권력자들의 이기적이고 절망적인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끝없는 전쟁을 치르느라 수많은 청년이 창과 방패를 들고 진흙탕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왕들은 화려한 깃털 장식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적장의 목을 높이 치켜들며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 피 묻은 승리조차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무자비한 사륙전이 남긴 것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끔찍한 폐허와 더욱 깊어진 기압뿐이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의 가파른 계단마다 적들의 붉은 피가 흥건하게 쏟아져 내렸지만 아무리 많은 피를 바치고 기도를 올려도 잔인한 하늘은 끝내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절망과 비비린내 속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장 밑바닥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늘하고도 끔찍한 진실 하나가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의 백성들이 무자비한 노동과 세금을 견뎌내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묵묵히 지배자들에게 복종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왕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단순한 인간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야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성한 군주라는 뜻을 지닌 쿠훌 아하우라고 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하늘의 신들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땅 위의 인간 세계와 저 너머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매개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백성들이 피땀 흘려 거대한 신전을 짓고 수확한 옥수수를 바치면 신성한 군주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때에 맞춰 하늘에서 자비로운 비를 내리게 한다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마야 사회를 굴러가게 만든 절대적인 믿음이자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쩍쩍 갈라진 대지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남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전쟁마저 참혹한 파멸로 치닫자 백성들의 절박한 시선은 다시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피라미드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탁하게 썩어가고 젖먹이 아이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이제 신성한 군주가 자신의 진정한 권능을 증명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 피라미드 광장에 엎드려 갈라진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살아있는 신이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왕들은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부수기 위해 인간이 짐작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피해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제단에 올라 수많은 백성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의 몸에 날카로운 상처를 냈습니다. 예리한 흑요석 칼날과 바다 가우리의 독침으로 자신의 혀와 귓불, 심지어 가장 은밀한 부위까지 깊게 찔러 뜨거운 피를 흘렸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왕의 피는 우주를 움직이고 신들을 달래는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에너지였습니다. 상처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에 적신 뒤 향불에 태웠고 그 피 묻은 연기가 구름을 뚫고 피어오르면 신들이 그것을 마시고 감동하여 자비로운 비의 눈물을 쏟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토해내며 자신의 피를 끊임없이 제단에 쏟아부었고 무당들은 환각 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하늘을 향해 비를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숭고하고도 섬뜩한 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왕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하얗던 제단은 검붉은 핏자국으로 진동했지만 텅 빈 하늘은 그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비를 머금은 먹구름은 끝내 몰려오지 않았고 먼지를 품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만이 메마른 광장을 조롱하듯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피를 흘려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내일은 더 깊은 상처를 내고 더 많은 전쟁, 포로의 심장을 도려내어 그 피를 바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믿었던
신들과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위풍당당한 왕의 입술은 이제 바싹 말라 비틀어져 오직 육체적 고통의 신음만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침묵은 무섭도록 견고했습니다. 바로 이 찰나의 순간, 피라미드 아래에서 그 참담한 실패의 광경을 지켜보던 수백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한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영혼을 지배해온 맹목적인 믿음이 속절없이 붕괴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지적 대지진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이 독점하고 있던 천문학적 지식도,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공학적 기적도, 당장 내일 마실 물 한 모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낱 부질없는 허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중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저 피라미드 위의 존재는 하늘을 찢고 비를 부르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기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권력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비를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대체 왜 당신을 위해 굶주리며 저 무거운 돌을 날라야 하는가? 이 뼈아픈 깨달음이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굳건했던 사회적 계약은 산산이 조각났고 군주를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 던졌던 마야인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는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로 증발한 것은 사람들의 육체가 아니라 기만적인 권력을 떠받치던 맹목적인 환상과 낡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고 그 초라하고 무능한 민낯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분노한 민중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역사서나 훼손된 유적 그 어디에도 요란한 폭동이 일어나 왕의 목을 베고 궁전을 불태웠다는 뚜렷한 흔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백만의 가난한 농부들은 끔찍한 침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면서도 영리한 결정을 다 함께 내리기 시작합니다. 신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낡은 믿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흔히 횃불을 들고 궁전으로 쳐들어가 폭군을 끌어내리는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야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폭동이나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고유하며 더 철저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채석장의 인부들은 돌을 깨던 망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석회를 굽기 위해 나무를 베던 벌목꾼들은 도끼를 숲속에 버려두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그저 발걸음을 돌려 자신들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들은 힘들게 수확한 한 줌의 옥수수를 더 이상 왕의 거대한 창고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구호도, 무기를 든 군중도, 피를 부르는 저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옥죄던 그 모든 파괴적인 시스템의 톱니바퀴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묵묵히 등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들의 멈춤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거대하고 무거운 침묵의 한거였습니다. 이 거대하고 침묵에 쌓인 파업은 그 어떤 무장 봉기보다도
권력자들에게 끔찍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의 백성이 떠받쳐주지 않는 도시는 그저 차갑고 거대한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금은보화로 치장한 왕과 귀족들, 하늘의 뜻을 읽어내던 재관들,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던 전사들은 갑자기 텅 빈 광장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얗게 빛나던 위대한 피라미드도, 웅장한 궁전도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조차 먹을 것이 바닥나자 하나 둘씩 무기를 버리고 몰래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지배자들은 거대한 돌의 감옥에 갇힌 채 텅 빈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궁전에서 서서히 굶주림에 허덕이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통치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철저히 외면하고 버려두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백만의 백성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연기처럼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보찜을 싸고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오만했던 거대 도시를 뒤로하고 살 길을 찾아 묵묵히 숲을 걸어 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뭄을 피해 물이 고여있는 천연 우물 세노테가 그나마 남아있는 북쪽의 유카탄 반도를 향해 길고 고단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훗날 치첸 이트사 같은 권력을 독점하는 한 명의 신성한 왕이 아닌 귀족 회의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세우게 될 이들이었지요. 극단적인 정치 시스템의 실패를 경험한 후 얻어낸 귀중한 교훈의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깊은 밀림 속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을 찌르는 신전을 짓지 않았고 거대한 국가를 형성하여 서로의 피를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밭을 일구며 땅과 하늘의 순리에 순응하는 소박하지만 강인한 생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서구의 역사학자들이 흔히 마야의 멸망 혹은 미스터리한 붕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피라미드가 숲속에 버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왕조가 끊어지고 정치 시스템이 산산조각이 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배 계급의 입장이 아닌 평범한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것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는 기형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낸 위대한 해방이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백성을 쥐어짜던 극단적인 사회 구조가 무너져 내린 덕분에 역설적으로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 도시는 뼈대만 남기고 죽었지만 인간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시스템의 무너짐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생존을 이뤄낸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지혜롭고 눈부신 도망이었던 셈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웅장한 도시들은 무서운 속도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깨는 망치 소리가 멈춘 자리에 다시 새들의 지저귀이 채워졌고 돌과 돌 사이의 틈바구니로 거대한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뱀처럼 파고들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왕들의 오만한 흔적을 조각조각 부수어 나갔습니다. 하얗게 번쩍이던 거대한 석회벽은 짙푸른 덩굴과 이끼에 완전히 덮여 자취를 감추었고 신들의 광장에는 다시 제규어와 원숭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인들은 그렇게 숲의 침묵 속으로 섞여 들어가 자연의 한계와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한 채 훨씬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새로운 시대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고단하고도 위대한 평화는 영원토록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숲에 안긴 채
조용히 상처를 치유해 가던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저 멀리 동쪽 바다의 수평선 너머에서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양의 하얀 돛담배들이 서서히 그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품에 안겨 침묵의 평화를 누리던 마야인들의 숲에 15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파멸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바다를 건너온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번쩍이는 흉갑을 입고 총과 칼을 앞세워 신대륙에 발을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에게 진짜 끔찍한 재앙은 서구인들이 쏘아대는 화약 냄새나는 총탄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자들의 배에는 총칼보다 수만, 배는 더 치명적이고 무자비한 사륙자가 타고 있었으니 바로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낯선 전염병들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처럼 소나 돼지, 양 같은 대형 가축이 없었기에 오랜 세월 짐승과 인간 사이를 오가며 면역력을 키워온 유럽인들과 달리 마야인들에게는 이런 질병을 이겨낼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마 같은 병원균들은 총소리가 닿기도 전에 바람을 타고 밀림 깊숙한 마을들까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구인들과 접촉한 지 불과 몇 세대 만에 마야 전체 인구의 무려 90% 이상이 온몸에 수포가 돋고 피를 토하며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대학살이었습니다. 거대한 문명의 붕괴에서 살아남았던 끈질긴 생명력도 이 낯선 대륙 밖의 질병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죽음보다 더 잔인하고 뼈아픈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마야인들의 영토와 육신을 빼앗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과 기억마저 완전히 도륙내려 했습니다. 이 끔찍한 문화적 학살의 중심에는 디에고 데란다라는 이름의 스페인 가톨릭 주교가 있었습니다. 1549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발을 디딘 젊은 수사 디에고 데란다는 마야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겠다는 광신적인 열망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이 겉으로는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깊은 숲속이나 동굴에 숨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옛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그에게 마야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은 악마의 이단적인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란다는 종교 재판을 열어 수천 명의 마야인을 잡아들여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손발을 묶고 공중에 매달거나 끓는 왁스를 나체에 들이붓고 배가 터질 때까지 물을 강제로 들이켜게 하는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식을 동원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1562년 7월 12일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불꽃이 만이라는 도시의 광장에서 타올랐습니다. 디에고 데란다는 마야 전역에서 압수한 수천 개의 정교한 조각상과 신성한 제기들을 모두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야 지식인들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 사슴 가죽과 무화과 나무 껍질에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수십 권의 역사서와 천문학 달력, 의학 서적, 문학 작품들을 한데 모아 불을 질렀습니다. 마야의 재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지만 란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별의 궤도를 계산해낸 위대한 천재들의 기록이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왕조의 찬란한 역사도, 신들과 영웅들의 위대한 서사시도, 숲과 생태계를 이해하던 깊은 지혜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열대의 바람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수천 년의 위대한 기억이 단 하루 만에 영원히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고대 마야의 문헌은 이 광기 어린 불길을 간신히 피한 단 3권, 혹은 4권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야 문명을 이야기할 때 해독할 수 없는 문자와 잃어버린 역사로 가득한 미스터리한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서늘한 진실이 있습니다. 마야의 역사는 결코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는 미스터리하게 하늘로 증발한 것이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의 오만함과 종교적 광기 아래 철저하게 타살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신비의 영역에 가둬두고 있는 이유는 마야인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지적 성취와 목소리를 잔인하게 불태워버리고 입을 틀어막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지성사에 기록된 가장 야만적이고 뼈아픈 2번째 증발이었습니다. 과거를 불태우고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육신의 생명마저 무참히 짓밟힌 마야인들, 자신의 조상들이 겪어온 위대한 승리와 뼈아픈 실패의 기록마저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지독한 절망 속에서 숲의 자식들은 과연 서구 제국주의의 완전한 기억 말살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을까요? 모든 과거가 잿더미로 변하고 이방인들이 가져온 끔찍한 질병으로 인구의 90%가 사라진 절망의 시대.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웅장했던 마야의 피라미드를 허물고 그 돌을 가져다 거대한 가톨릭 성당을 지으며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과 종교적 세뇌 앞에서 숲의 자식들은 완전히 길들여지거나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복자들은 돌로 만든 신전을 부술 수는 있었지만 사람의 피 속에 흐르는 수천 년의 기억마저 온전히 도륙내지는 못했습니다. 서구인들이 가져온 알파벳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강요받았을 때 마야의 지식인들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몹시 영리하고도 처절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지배자들의 눈을 피해 깊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자신들의 위대한 창조 신화와 역사를 스페인어 알파벳의 발음을 빌려 비밀스럽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 최고의 서사시이자 마야인들의 영혼이 담긴 성서 포펄부입니다. 종이가 불타 없어졌다면 서구인들의 글자를 빌려서라도, 기독교의 탄압이 두렵다면 깊은 밤의 어둠에 숨어서라도 기필코 조상들의 우주관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피 맺힌 저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육체를 억압당하고 신앙을 짓밟히면서도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을 비밀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은 겉으로는 스페인식 옷을 입는 척하면서도 옷감의 화려한 직물 패턴 속에 마야의 전통적인 우주관과 신성한 뱀의 문양을 은밀하게 짜넣었습니다. 낮에는 가톨릭 성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밤에는 깊은 숲속의 동굴을 찾아가 옥수수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무력으로 그들을 지배했다고 믿었던 제국주의자들의 등 뒤에서 마야인들은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끈질긴 문화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스페인 제국은 결국 힘을 잃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식민 지배자들의 권력도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고 세상이 믿었던 마야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등지에는 무려 600만 명이 넘는 마야의 후손들이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28개가 넘는 고대 마야의 언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며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그러했듯 옥수수 씨앗을 뿌리고 숲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숲을 지키는 농부로, 또 어떤 이들은 현대 사회의 교사로, 의사로,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를 직접 캐내는 고고학자로 성장해 그 찬란한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썩지 않는 돌과 화려한 황금만을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책들은 열대 우림 속에 남겨진 거대한 피라미드의 폐허를 보여주며 마야 문명이 멸망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한 착각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은 차가운 석회암 덩어리가 아니라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은 뜨거운 피와 살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10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하늘을 찌르던 거대한 피라미드와 탐욕스러운 왕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숲으로 숨어들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의 마야인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시스템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스스로를 파괴하려 할 때 오만했던 문명의 외투를 과감히 벗어던진 그 위대한 도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허영심으로 지어진 돌무더기들은 밀림의 덩굴에 먹혀 무너져 내렸지만 자연 앞에 겸손할 줄 알았던 평범한 백성들의 핏줄은 제국주의의 대학살마저 이겨내고 시간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우주인이나 외계인 따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경이로운 인간 생존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생존의 서사를 그저 머나먼 지구 반대편의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넘기기엔 우리의 등 뒤가 너무나도 서늘합니다. 피로 물든 재단과 쩍쩍 갈라진 가뭄의 대지, 그리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버려야만 했던 마야의 그 끔찍한 메아리가 시공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향해 무섭도록 정확하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대 마야인들의 장엄한 생존기를 따라 짙은 밀림을 빠져나와 이제 현재의 시간표 위에 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흙먼지 날리는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박제된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년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날아와 오늘날 자본과 기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우리의 맨얼굴을 비추는 거대한 검은 거울입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현대 사회의 우리는 과거 마야의 지식인들이 그랬듯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지적 성취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궤도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우주선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마법을 다루며 끝없는 번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서울, 뉴욕, 도쿄와 같은 거대 메트로폴리스에는 과거 마야의 신전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높이 솟은 철근과 유리의 피라미드들이 끝없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과 영광의 이면에서 우리는 정확히 마야의 통치자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를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규모로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야인들이 피라미드를 하얗게 칠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줄이었던 열대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듯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맹목적인 신전을 끝없이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 지구의 허파를 깎아내고 화석 연료를 태워 대기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가 전 세계를 덮치며 식량과 수자원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이 보내는 이 명백하고도 서늘한 경고 앞에서 현대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과거 티칼과 칼락물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자원을 빼앗기 위한 무역 전쟁과 영토 분쟁의 참호 속으로 서로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위기를 조장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낡은 이념의 방패 뒤에 숨어 대중의 눈을 가리는 이 기시감 넘치는 광경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과거의 역사와 빼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와 고대 마야인들 사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1000년 전 마야의 백성들이 권력자들의 허상과 무너진 시스템을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는 아직 도망칠 수 있는 넓고 고요한 밀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했던 도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푸르고 작은 행성은 이미 빈틈없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더 이상 우리가 짐을 싸서 도망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처녀지의 숲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칠흑 같은 바다에 떠 있는 단 하나의 고립된 섬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이 전 지구적인 생태계와 자본의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어 붕괴한다면 이번에는 그 어떤 백성도 걸어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자연의 인내심을 시험했을 때, 그리고 그 파멸적인 위기 앞에서도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이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기득권에만 집착했을 때 어떤 참혹한 결말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원형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자연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맹신하는 문명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리지만 자연의 한계를 자각하고 유연하게 순응할 줄 아는 인간만이 끝내 살아남는다는 그 냉혹한 진리가 지금 우리 앞에도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언젠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먼 미래의 인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잿빛 도시의 폐허를 발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켜켜이 쌓인 플라스틱 지층과 녹슨 철근을 걷어내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서울이나 뉴욕, 런던의 거대한 빌딩 숲을 마주하게 될 그날, 텅 빈 콘크리트 피라미드 아래서 그들은 우리가 코판의 유적을 보며 품었던 것과 똑같은 의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기술을 가졌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오늘 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숨쉬며 살아갈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 갇혀 영원히 잠들게 될 가장 거대하고 눈부신 무덤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